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내용은 뭐냐면 물가 상승의 영향입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경우에 한해서 얘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식빵 2,000원짜리는 5개 살 수 있었던 반면에 물가가 올라서 얘가 5,000원이 되면은 나는 식빵을 2개밖에 못 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10,000원의 가치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급이 얼마인 경우를 가정을 하냐면 월급이 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급 100만 원으로 우리는 월세도 내야 되고요. 식비도 내야 되고요. 의류비,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교통비도 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합쳐가지고 내가 100만 원 안에서 커버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월급은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월세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의료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100만 원에서 각각의 예시를 주고 있죠. 월세가 30만 원, 식비가 20, 의료비가 10, 교통비가 10, 저축을 30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서 월세가 40이 되고 식비가 30이 되고 의료비가 20이 되고 교통비가 10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저축할 돈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나의 월급이 똑같다면 나는 오히려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경우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봉급 생활자인 경우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나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우리가 다 월급을 받는데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냐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실물 자산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이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원래 1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2억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이 2배가 된 상황입니다.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물건의 각각의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건물의 값어치도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한 상황이 되게 되고 봉급이나 연금도 마찬가지죠. 은퇴하고 나가지고 다달이 얼마씩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는 불리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봉급은 뭐 임금을 받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월급이고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주급이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케이스입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빌려준 관계에 있을 때 과연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네, 자, 두 명의 관계에서 누군가 돈을 빌리고 누군가 돈을 갚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당이랑 월봉이가 돈을 빌리고 갚는 상황이에요. 불당이가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봉이가 불당이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얘기냐면 1960년대 얘기예요. 1960년도에 월봉이가 불당이한테 돈을 줬습니다. 근데 얘가 2021년에 불당이가 그래 100만 원 그때 빌렸던 거 갚을게 하고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이에요?
자, 불당이가 더 이득이죠. 1960년대 100만 원이랑 2021년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월봉이는 똑같은 1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60년대랑 2021년이랑 바뀌었기 때문에 월봉이가 더 손해를 보고 불당이가 더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불당이가 더 유리하게 되겠고요. 불리한 경우는 돈을 빌려준 월봉이가 더 불리한 지금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돈 빌린 사람이랑 빌려준 사람 간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거는 수입 수출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수입이 늘지 수출이 늘지 수입이 줄지 수출이 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고 썼을까? 그쵸. 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에서는 국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른 것이니까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하나하나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갤럭시 핸드폰이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 똑같은 갤럭시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서 이 갤럭시가 200만 원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삼성에서는 이 갤럭시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얘를 해외로 가져갔을 때 원래 100만 원에 팔고 있던 거를 200만 원이 됐으니까 비교적 안 사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은 100만 원이야. 근데 아이폰 계속 100만 원이에요. 그럼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를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갤럭시는 200만 원이고 아이폰이 100만 원이면은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아이폰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갤럭시 좋아하면 갤럭시 살 수도 있지만 경제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일 경우에 가격이 2분의 1로 싼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지금 국내에서 만들어진 갤럭시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이폰이 10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뭐 살 거예요? 아이폰 사겠죠. 우리 국내 사람들은 아이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폰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수입이 더 증가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인데요. 사람들은 물가를 안정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점점 오르면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또 은행에서는 또는 우리 개인들은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물가가 당연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1%에서 4%는 오르겠지만 10%, 20%, 100% 오르는 국가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재산이 100% 오른다는 얘기, 내 재산이 2분의 1씩 뚝뚝뚝뚝 깎여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개의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기업, 소비자. 이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 3요소에서 봤던 내용이죠. 근데 네 번째로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중앙은행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은행, 농협 이런 거 말고 그 은행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앙은행의 이름을 한국은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까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뭘 그린 거죠? 그쵸.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통화량 했었죠. 돈의 양이죠. 시중에 풀어져 있는 총 화폐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게 되는데 통화량이 많이 풀어져 있으면은 그 돈이 굉장히 값어치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돈의 값어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의 양이 더 늘어나게 되겠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이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져 있는 것을 정부가 좀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안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걸 조세라고 하죠. 그래서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어져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덜 쓰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시중의 통화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적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내야 되는 돈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물가는 다시 낮아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기업은 경영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효율성을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소비자,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는 뭐 물가가 오르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은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느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요. 근데 이자가 1%예요.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길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1%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잘 안 맡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근데 이자가 50%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넣었어. 그러면은 얘가 150만 원이 되고, 얘를 한 번 더 넣었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니? 225만 원이 되겠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돈을 2번 넣었더니만 내 재산이 2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데 있어서 이자가 높으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맡기게 되겠죠. 돈을 많이 맡긴다는 얘기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돈이 묶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율을 높이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니까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쓰고 있네요.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은 아무튼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맡기게 되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근데 한국은행에다가 여러분 돈 맡긴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못 맡기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뭐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해놓으면은 뭐 농협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데서 이자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에서 결정한 이자율이 시중은행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조정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교과서로 넘어가네요. 네, 다행이에요. 자, 교과서 90 아니라 몇 쪽입니까? 88쪽이죠. 자, 가계부 꽝충 띄었대요. 자, 아빠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애가 한울이네요. 이번 달 가계부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숨 쉬었어요. 왜 한숨 쉬냐고 물어봤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작년에 비해서 식비, 집세, 기름값이 모두 많이 올랐어 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늘이가 자기가 자주 사먹는 간식이랑 학용품, 아이고, 자, 그 앞에 아직 안 넘어갔네요. 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 인플레이션이진 않지만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물가 상승이 지속되게 된다면 얘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자주 사먹는 간식이나 학용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죠. 월급이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야. 실제로 나의 월급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내가 100만 원 받고 있었다면 그대로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기 때문에 나의 100만 원이 오히려 더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가의 의미 뭐 밑에 쭉쭉쭉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90쪽에 보면은 활동이 있습니다. 얘를 푸는데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래요. 2분 준대요. 자, 2분 준다고 합니다. 자, 2분 후에 한번 답 맞춰볼게요. 2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본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매달 월급에서 매달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대요. 이 사람은 이제 봉급 생활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유리해질까요? 불리해질까요? 네, 그쵸. 불리해지게 됩니다. 왜 불리해지죠?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랐다면 불리해지게 되겠죠. 나의 월급이 가치가 떨어진 꼴이 되기 때문에. 자, 2번. 지난해 건물을 사두었대요. 이 건물이 원래 1억이었는데 2억이 됐 수가 있겠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리해지겠죠. 이 사람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가 상승이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외국에서 운동화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국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품의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국내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운동화들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게 되겠죠. 자, 4번. 국내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대요. 국내 공장에서 만든 의류의 가격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얘가 2,000원. 아이고,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네, 아직 안 끝났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폰이랑 갤럭시 그 사례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아이폰 갤럭시 사례죠. 근데 얘는 이제 갤럭시를 수출하는 상황이죠. 이 의류의 가격이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이 의류의 가격이 20,000원이 됐어요. 20,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다른 비슷한 상품들과 경쟁했을 때 얘는 갑자기 가격이 2배로 올랐네 라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옷을 사람들이 잘 안 사겠죠. 그러면 수출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리해지게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표정이 이미 스포를 하고 있죠. 1번, 4번은 표정이 안 좋은데 2, 3번은 표정이 좋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물가 상승으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드리는 온라인 수업 때 하는 학습지 있죠. 요거는 전체를 점검을 한번 합니다. 언제 할 거냐면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에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는 온라인 학습지도 잘 빈칸을 채워가지고 시험 전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반이 아니라 10반이랑 11반은 목요일이 되겠고 12반은 금요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학습지 채워서 다음 시간 실시간 수업 때 보도록 할게요.